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이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시사했는데요.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 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북한이 오늘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헌법에 우리나라를 적대 국가로 명시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법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주목을 댔던 몇 가지 아이템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예상 밖으로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개정을 하지 않은 것인지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죠. 근데 이번에 헌법 개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남북 연결도로를 차단하고 분리하고 폭파했다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사실 예. 미 공개론이 이제 탄력을 받게 된 상황이죠. 그러면은 그 개정한 어떤 수위 폭이 어느 정도일까 추가 사실 의문이 남습니다. 예. 네 가지를 김정은이 사실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제1의 주적으로 규정한다. 그거는 이제 이번에 얘기가 나왔던 건데 네네. 그게 이제 헌법 개정에 반영됐다고 하면 통일이라든가 민족이라는 용어를 폐기하는 거는 당연히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영토 조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해상 경계선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정됐을 가능성도 있고 안 됐을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보는데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과연 영토 조항이라는 그 문구만 느슨하게 얘기했을지 아니면 해상 경계선을 어느 선으로 했는지를 명확히 헌법에 담았을지 이건 미수가 있고요. 예.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느슨하게 담았다고 하면 헌법의 개정에 담았다고 하면 그걸 이행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행을 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에 NNL을 대상으로 약간 도발을 하고 이걸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타진하고 구체화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무력 침략 목표, 즉 점령, 평정, 수복을 하겠다. 전쟁이 날 경우 그걸 했거든요. 그것을 포함했을 가능성, 헌법 개정에 진짜 공세적으로 간다고 하면 포함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게 높지 않은 그 어떤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과연 헌법 측면에서의 목표인지 군사 전략의 목표인지 예. 북한이 오랫동안 군사 전략으로 사실 한반도 공산화를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작전 지침에 반영하고 헌법에는 구체적으로 무력 침략의 목표를 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있는 겁니까? 저는 이걸 그렇게 봅니다. 이게 헌법 개정이라는 그 매개체를 활용해서 네. 공세적 레버리지를 행사하기 위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고 봐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그 공개를 하면 그걸 단기적으로밖에 못 갔잖아요. 살라미 전술을 쪼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했다면 다음에는 해상 경계선이나 영토 조항 얘기해서 그 주도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즉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쪼개서 공개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어제 그 폭파 장면을 담은 사진을 북한이 공개를 하면서 사진 3장을 보도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중에 이제 한 장이 이게 합참이 촬영한 동영상 속의 장면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글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 예. 사진을 찍는 주체가 같은 위치에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각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합참의 사진을 이제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왜 이걸 이용했냐? 예. 사실 이것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게 최우선순위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많은 준비를 안 된 상태에서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급하게 찾으면서 이것까지 활용했다라는 어떤 강압의 어떤 그 반응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했고요. 그러면 왜 빠른 템포로 공개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공개를 하게 됐냐. 네.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외부의 반응을 보고 이게 공개해도 원래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인지를 가늠하고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외부에서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니까 이것은 북한 인민에게 대적관을 심어주기에 좋겠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공개했을 가능성도 하나 있고요. 다른 네네. 것은 이게 숨기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정보가 좀 새어나간 겁니다. 그냥 대충 그렇게 무야무야 지나가기에는
너무 애매해서 아예 그냥 선제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는 결정을 했을 가능성 두 가지가 혼재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북한 매체가 이번 조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영토 분리를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단어가 이 단계별이라는 건데 그럼 앞으로 이 분리를 위한 또 다른 조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분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곰곰이 따져보면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환경적, 인프라적인 분리하고 예. 분리된 것에서 멈추지 않고 군사화하고 요새화한다. 전쟁 준비의 일환인 거죠. 그게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있고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한 건데 단계적인 조치를 이게 한반도의 북측과 남측을 완전히 분리하려면 네. 분리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아요. DMZ만 하더라도 MDL 군사 분계선만 하더라도 약 250km고요. 그것을 동해와 서해 사실상 해상 분계선으로 기능하고 있는 NLL까지 확장시키면 엄청나게 넓어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단계적이고 축차적인 그게 현실화된 방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걸 구체화 놓고 보면 어떻게 되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육상 영역, 공중 영역, 해상 영역, 사이버 영역이 분리의 대상이다. 육상 영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남북 연결도로를 국지적으로 폭발했는데 네. 이게 이제 폭파하는 그 대상을 좀 넓힐 수가 있고요. 거기에 MDL의 철책을 높이고 장벽을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육상의 이제 분리화 이제 대상이 될 수 있고 물론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새와 군사화는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은 중대 성명을 통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드론 대북 전단 이 사건을 두고 앞으로 그 사격 태세를 갖추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공중에서 무력 공격 태세를 갖춤으로써 공중에는 이제 장벽을 설치할 수 없잖아요. 물리적인 그렇죠. 장벽. 그러니까 예, 예. 공격 대응 태세를 통해서 사실 못 넘어오게 하는 어떤 그 작전적 분리선을 만들겠다. 그거고 해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해상 분계선을 만들 때 지금 현재 NNL이 작동되고 있으니까 그 네. NNL을 북한이 원하는 식으로 해상 분계선을 만들어서 강압하는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하겠다. 그게 있는 것 같고요. 사이버 영역에서는 헌법에서 그 표현을 삭제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통일민족 같은 용어들을 다 찾아갖고 사이버에서 그런 용어들을 없애는 그런 분리선 그것까지 다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단계적으로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 예. 단계별 실행의 일환에 담긴 의미를 좀 짚어봤고요. 우리 통일부도 바로 이제 성명을 냈습니다.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다. 이렇게 강력히 규탄을 했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이 두 국가론 기조를 이어가면서 남북을 정말 분리하는 이런 단계적 일환을 그러니까 단계적 행동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한 세 가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국제사회와의 공조입니다. 북한의 왜곡되고 어설픈 정책을 그대로 방치하면 국제사회가 사실 거기에 그렇게까지 깊은 생각을 안 하는 상황에서 부하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8.15 통일 닥트린 같은 의제를 외교 무대에서 반드시 의제로 포함을 시켜서 통일 담론이 유지될 수 있게 그리고 그게 이제 한국이 제시한 통일 담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외교적 공조를 높이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그 6.25 전쟁 후의 체제가 정전 체제입니다. 그 정전 체제는 분단된 환경을 임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거든요. 그럼 통일의 개념을 사실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 체제를 잘 관리하는 게 통일의 개념을 살려내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엔사와의 공조를 좀 강력하게 해서 정전 관리가 계속 잘 작동될 수 있게 환경을 보장해 주는 게 그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도발에 대응을 잘하는 건데 적대적 두 국가로는 결론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그 어떤 적개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력 사용을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지 도발이든 복합 도발이든 했을 때 거기에 제대로 대응을 해서 효과적으로 강압을 하게 되면 북한의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뭐 다중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한국의 자강이 있을 테고 한미 동맹이 있을 테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있을 테고 이런 다층적 플랫폼을 이용해서 도발 대응을 잘 해야 된다. 그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김일성 주석을 기리기 위해 사용해왔던 주체 연호 이거를 이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주체 연호가 어떤 건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나요? 주체 연호는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해서 북한의 연도를 이제 셈법을 하는 거죠. 1912년인데 그게 이제 제정된 거는
김일성이 사망하고 3년 차가 되는 1997년에 제정을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주체 113이라고 하죠. 2024년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중단한 것이죠. 예. 27년간 사용했는데 갑자기 중단했으니까 파괴력이 굉장히 큰 거죠. 사실 메시지가.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도 이 주체 연호 없이 2024년이 적혀 있고 글쎄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중단한 이유가 일단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첫 번째는 수령에 대한 인식 강압이라고 봅니다. 그 네. 뭐냐면 1차 2대 그다음에 3대 수령인데 3대 수령은 1, 2대와 다른 차별화된 수령이다. 왜냐하면 선대가 제시한 유훈 통치를 하는데 유훈이 핵무장을 이제 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위협을 달성했다. 그러면 1, 2대가 하지 못했던 3대 수령은 그것을 했다. 그래서 과거 수령하고 차별화해서 선대하고 이제 거리 긋기, 이제 독재화 노선을 하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핵 강국으로서 외교 무대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정상 국가로서 행동하기 위해서 연도를 좀 동기화시키는 국제사회와 그게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내부 불안 요소를 좀 원천 제거하는 거라고 봅니다. 3대 수령으로서 철저하게 차별화된다고 하는 얘기는 기존의 최고 존엄을 절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부 분란이라든가 민심 위반의 상황에서도 절대 도전하지 못하도록 이제 단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세 가지 효과를 노리고 수령 연호를 쓰지 않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동안 이제 우크라이나 측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의 어떤 참전설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러시아는 이제 가짜 뉴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만 지금 외신 보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북한 병력 일부가 러시아 부대에 도착했다. 이런 이제 외신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제 이게 사실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러시아의 과거 행적을 좀 비추어 보면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러시아가 가짜 뉴스라고 한 것은 대부분 가짜가 아니었어요. 네. 예를 들면 나발리 정적 제거할 땐 독살한 것도 아니라고 했고, 그리고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사실 2021년 겨울부터 병력을 그 국경지대에 집결시키면서 전쟁을 하겠다는 징후가 있었는데 예. 안 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이 무기 지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증거 확인된 거 보면 북한이 무기 지원한 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건 심리전 여론전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정황상으로도 보면 북한하고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조약을 맺기 전에 이미 북한은 포탄과 단거리 탄도 미사일 같은 걸 제공해 왔거든요. 근데 그 조약 이후에 그 정도 수준의 지원만 계속한다. 러시아에 대한 레버리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랬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를 좀 끌어가기 위해서라도 병력 파병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예. 또 최근에 정황을 보면 좀 구체적이에요. 사실은 대대급이다, 3,000명이다, 뭐 만여명이다 얘기 나올 정도로 이것은 파병설에 힘을 실어주는 징후들이라고 봅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제 북한이 한국 전쟁 이후 어떤 실전 전투를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이제 만약에 우크라이나전에 참전을 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실전 경험에 보탬이 된다 이런 이제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북한의 기대 이익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건데 네네. 첫 번째는 전쟁 준비 차원에서 효과가 좀 있겠죠. 그 전쟁 준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겠다고 준비하는데 여기에서 실전 준비는 못하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장에서 한다. 근데 그것은 북한 군의 실전 능력 함양이라는 어떤 전술적 작전적인 능력 함양도 있고 북한군이 자국산 무기를 직접 전장에서 시험해 배우는 무기 체계의 시험도 있거든요. 그거 측면에서는 이제 분명히 그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병력 파병을 통해서 원하는 전략 거래를 완성한다. 즉 전략 기술 같은 거를 받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기대 이익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은 진짜 전통적인 의미의 동맹 차원에서 그 동맹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병력을 보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사실. 그 용병의 성격이 좀 있는 것이죠. 그런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 이익을 갖고 파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머니머신이라고 빗대면서 재협상 요구를 시작한 지 바로 다음 날에 또다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의도가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그건 이제 대선 전략이죠. 최고의 협상가만이 네. 그것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북한의 트럼프의 대선 전략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참 못했고 해리스는 자격이 없다라고 비방전을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방위비 협상 자체를 조기에 이렇게 타결한 것을 잘한 게 아니고 바이든 행정부가 무능하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 하면서 그것을 바이든의 민심을 트럼프로 이제 전환해서 그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겠다는 게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동맹 때리기와 중국 때리기가 대표거든요. 동맹 때리기 중에 이제 방위비 협상금 얘기가 나오는 거고 중국 때리기는 관세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선거 유세 초반에는 나토를 많이 때렸어요. 나토를. 그래서 동맹 때리기에서 실제는 한국이 2순위 정도로 이제 될 것 같다. 만약에 예. 트럼프가 2기 집권을 시작을 해도. 근데 최근 보면 한국에 대한 얘기가 잦아졌고 그리고 지금 뭐 13조 원 수준의 그 연간 방위비를 얘기한 것은 현재 수준의 10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는 방위비 재협상의 포석으로 판돈을 크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계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지금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야말로 판세는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지지율에서 5%포인트 앞서고 있는 거고 무당층 여론조사에서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고 그야말로 안개 속인데요. 이 지금 판세는 어떻게 좀 읽고 계세요? 야, 그야말로 이 대선 상황은 초박빙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혼전양상이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그 투표에서는 해리스가 우세하지만 경합주에서는 트럼프가 약간 우세하고 그다음에 청년층에게는 해리스가 우세하지만 무당층에게는 지금 트럼프에게 우세한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혼전 양상이 거의 막판까지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비경합주의 판도는 어느 정도 굳혀졌다고 보고요. 경합주 7곳이 아직까지 혼전 양성에서의 중심지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2016년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전국 투표에서는 이기고도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기고도 정작 중요한 선거인단 수에서는 져서 대선에서 지는 이런 이제 그대로 그게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경합주에서는 7곳 중에서 2곳 빼놓고는 1% 안쪽에 이제 그 차이거든요. 2곳은 이제 애리조나하고 조지아인데 거기엔 트럼프가 우세합니다. 그럼 트럼프는 지금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승기를 잡고 이제 올라가는 양상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불만이 엄청 제기될 거기 때문에 그걸 선거 전략으로 가져가려고 할 것이 이제 분명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해리스는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하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게 이제 재현될 가능성이 높고 해리스가 그래서 좀 그걸 위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어떻게 보면 전체에서 그게 네. 이제 민주당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바이든하고 해리스의 뭐 불화설 같은 게 나오는 것도 그거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가장 핵심 지역인 펜실베이니아 전략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공약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전체 투표에서는 이겨놓고 경합주에서 져서 결국에는 대선 승리를 거머쥐지 못하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베팅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최근 트럼프 우세를 점치거든요. 네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해리스 진영에서는 좀 긴장 수위가 높게 이 산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중동 변수도 있을 텐데 최근에 이스라엘의 공격 대상을 정했다고 이스라엘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 대선 전에 이러한 공격을 감행한다면 글쎄 이게 미국 대선판에 어떤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미 대선에 미치는 변수는 두 가지인데 말씀하신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강도와 시점 하나가 있고 네.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이거든요. 근데 무기 지원을 지금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 이미 아랍계 미국인들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지금 이 남은 카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단속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강도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핵시설하고
뭐 이렇게 전략 시설이죠. 그런 걸 공격하는 경우와 진짜 군사 시설과 핀포인트식으로 타격하는 경우. 두 번째 경우에는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어떤 그 불만 그다음에 그 반감이 좀 덜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계 미국인 그리고 일부 이스라엘계 미국인도 이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해리스 진영에 대한 반감을 넘어서 트럼프로 아예 그 노선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 이 그 해리스 진영에서는 중동 문제를 굉장히 총각을 갖고 보고 있고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그 선거인단 한두 표로 지금 대선판이 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절박하게 지금 이 중동 상황을 다뤄야 되는 환경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